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 유쾌상표 통크의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오늘도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봉구에서 온 김재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주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온지 모르는 현근택입니다. 이제 전국구.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이루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김재섭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마중물 토크는 요걸로 문을 좀 열어볼까 합니다. 김준호 변호사님은 휴가를 다녀오셨고, 네. 네, 휴가 계획 안 갑니다. 정치 인싸에서 잘릴 것 같아서 휴가를 안 가기로 했습니다. 이미 한번 빠지셨기 때문에 2번 빠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번 빠지시던데. 당분간은 뭐 네. 휴가. 그래서 세 번 제일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세 번이면 안 될 것 같아서. 현 변호사님은요? 저 오늘 가요, 오후에. 그래요. 예. 어디로 가요? 애들 뭐 물놀이 좋아하니까 물놀이 홍천. 홍천. 네. 강원도 좋죠. 김재섭 위원장은 네. 휴가 계획 있으세요? 저는 이제 장 소장님 빠진 자리 채우려면 휴가를 못 가니까. 저는 뭐 도봉구가 제 휴가지입니다. 그래요? 그렇죠. 산도 많고 진짜. 그럼요. 산도 많고 물도 좋고 얼마나 좋고. 그래요. 예, 아니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다음 주에 휴가를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역대 대통령들의 사례를 좀 보면 휴가 때마다 좀 일이 터진다 그래가지고 휴가 징크스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는데 뭐 어떤 기억나는 거 좀 있으신가요? 아니 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 세 번 정도 못 가셨고, 네. 뭐 문재인 대통령도 가시면은 폭우, 그래서 뭐 하루 만에 되돌아오시거나 뭐 이랬고, 그래서 휴가 징크스 3대 주요 요인이 있습니다. 네. 천재지변, 천재지변. 전염병, 음. 북한 미사일. 아. 이 세 가지 때문에 항상 좀 음. 휴가 가셨다가 못 가고 또 북한 빨리 이슈가 있고. 돌아오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또 그 제주도 쪽에 태풍이 슬슬 올라오고 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 물론 이제 큰 피해 없이 잘 좀 빠져나가기를 바라면서 네. 사실 일반적으로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은 이 휴가 기간이 쉬는 것 같지만 이때 조금 이렇게 그 대통령이 휴가지에 가져간 책 막 이런 거 그쵸. 기사 많이 네. 났었잖아요. 여름 그래서 베스트셀러 시장의 가장 네, 중요한 네. 핵이었죠. 그래서 네. 요거를 이제 책을 좀 보시면서 향후 국정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 갈지 운영에 대한 구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조금 지지율 반등을 위한 카드를 이번 휴가 때 좀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네, 네. 저 이번 휴가지 가실 때 네. 그 제 베스트셀러 책이 있거든요. 음. 보수의 민낯. 보수의 민낯. 그 책을 들고 가시면 네.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어. 제 책도 완전히 더 팔리고 대통령께서도 과거에 우리 보수 진영이 왜 망했는가 그거에서 아실 수 있거든요. 네, 예. 제 책을 꼭 권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방송에서 자기 책을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시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만. 예. 작가랑 피디님 또 방통심의위원회 끌려갈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지금? 근데 다 팔려가지고 없어요. 지금 살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살 안 수가 없을 찍어요. 정도예요. 네, 다 없어요. 다 팔려가지고. 팔렸어요. 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어떤 좀 카드를 만지작거리실 것 같으신지. 한잔 하실 생각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에이, 너무하네 진짜. 에이. 어디 가서 어제 뭐 신촌 갔을 때도 보니까 아이고 근처에 술집 많다고 얘기하는 거. 너무하세요. 근데 물론 이제 반전 카드라는 게 아마 이제 저는 정치의 복원인 것 같아요. 진짜 네. 정치 실종이라고 보는데, 근데 이분이 정치를 알아야 정치 복원할 텐데 원래 있던 걸 떠오르졌으면 복원이 되는데 예. 없는 상태에서 복원이 될까요? 그래서 저는 휴가 갔다 와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김준수 위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지지율 반등을 해야 되는데 지지율 하락의 가장 주요한 요인이라 그러면은 결국 이제 인사 문제들이 그랬죠. 제일 컸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이른바 문자 파동의 후폭풍이 또 인사 문제로 불거지는 강기훈 씨, 그런 문제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지지율이 30%대 밑으로 떨어지면 한 번쯤은 인적 쇄신이 있겠다 싶긴 했었거든요. 예, 예. 사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30% 초반대 지지율이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나름 그 우리가 내각이랑 대통령실에는 인적으로는 좀 안정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또 문자 파동 이후에 그냥 여당 내 내홍으로 인해 다시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예. 정말 이제는 반등 모멘텀을 갖기 위해서 인적 쇄신 한 번이 있어야 되겠다. 이 정도의 문제의식들은 지금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좋습니다. 되게 더 예. 부담일 것 같은 게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첫 해 경제 위기인데 웬 휴가냐 해서 안 갔어요. 네. 지금 코로나고 뭐고 되게 복잡하니까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지금 대통령님 지금 휴가 가실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간언한
참모가 필요하다. 있지 않았어요. 아니 왜냐면 네. 구상을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근데 구상이 없으면 이게 더 뭐 했냐. 그렇죠. 이러니까 차라리 그냥 매일매일 열심히 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역사적으로 보면 여름 휴가 끝나고 이제 깜짝 쇼는 네. 이제 금융실명제 발표 YS 요거였죠. 네네. 그럼 이제 그 예상 물론 그거는 이제 그 전부터 몇 달 전부터 준비됐던 거를 여름 휴가 끝나고 이제 따잔 하고 이제 발표하신 건데 그게 이제 역대 최고의 치적이죠 김영삼 대통령의 그런 정도 급의 지금 뭘 준비하고 있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진 않고 공정거래위원장, 검찰총장, 보건복지부 장관 예. 이거 임명 인선 정도라도 좀 마무리를 하는 휴가 기간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 야 이게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습니다만 꼭 여기까지 휴가 듣겠습니다. 가셔서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지난 대선, 지방선거 때 국민들이 정말 여러 같은 성원으로 힘을 많이 실어줬잖아요. 근데 여론이 지지율이 왜 이렇게 낮아졌는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다. 운전을요 앞만 보고 갈 수 없잖아요. 예. 사이드미러도 보고 백미러도 보고 그렇게 운전해야 안전 운전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직진만 하지 마시고요. 되돌아보시는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청남대가 국민에게 개방된 이후에 네. 청와대 말고 청남대 네네. 이후에 이제 휴가지를 어디 갈지도 경호처에서도 맨날 고민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쉽지가 않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뭐 양산에 뭐 가 있으면 되고 그렇죠. 뭐 이랬는데 어디에 가실까? 뭐 또 사실 궁금증이긴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빨리 광고를 듣고 와서 생각보다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다른 또 오늘 나눌 이야기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정치인싸입니다. 대통령의 휴가 얘기로 오늘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휴가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서울 신촌의 한 지구대를 찾았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또 경찰국 신설을 앞두고 일선 경찰관들을 좀 달래는 듯한 모양새를 만드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요. 경찰국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초대 경찰국장 인선이 발표가 됐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다음 주에 일단 그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출범은 예정대로 가는 듯한 모양새가 돼 가고 있는데요. 비경찰대 출신의 김순호 치안감이 초대 경찰국장으로 인선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대 개혁 얘기가 또 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또 연일 들고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복잡해졌어요. 네. 육사공사 해사는 왜 문제가 없는데 경찰대만 문제냐? 뭐 이렇게 되고 이미 그 뭐 위헌 소송까지 갔었는데 위헌이 아닌 걸로 또 결론이 났던 뭐 사안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평부터 하나하나 좀 시작해 볼까요? 저는 이게 왜 경찰대 개혁 논쟁으로 가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경찰 지금 이제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할 거냐 말 거냐 이제 그게 쟁점이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정부 조직법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아시다시피 이제 1990년에 내무부 사무에서 치안 및 해양 경찰이 있다가 빠졌거든요. 예. 외청으로 독립한 건데 그럼 치안 업무를 할 수 없는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경찰대 출신들이 주도하고 있다. 요게 이제 어찌 보면 현 정부에서 나오는 이제 모습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약간 검사들의 시각이 녹아 있다고 봐요. 검사들은 싫어하거든요. 경찰대 출신을. 경찰대 출신이 나오면서 검경 수사권 독립 막 이렇게 주도했다고 보고 있고 지금이 완전히 예전에는 이제 상하 관계가 지금은 어느 정도 약간 수평 관계로 되고 있어서 그런 데에 대한 반발심 그런 게 저는 이번에 경찰대 논쟁으로 좀 그쪽으로 몰아간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쨌든 경찰대 출신들이 경찰청 내에서 새로운 뭐랄까 뭐 특권까지는 그렇지만 좀 새로운 주류가 네. 됐지 않았습니까? 이제 근데 이제 경찰 내 변화를 자기 나름대로는 가져가려면 비경찰대 출신으로 경찰국장을 선임하는 건 예상된 일이죠. 그러니까 검찰개혁 문재인 정부에서 할 때 특수통이 너무 중용된다. 이러면 일반 형사통 뭐 이런 분들을 중용하자. 뭐 예. 이런 얘기처럼 비경찰대 출신을 중용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건 너무 예상된 수고. 경찰대 개혁 논쟁은 박근혜 대통령 때도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경찰대 정원을 120명에서 100명으로 줄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은 어떻게 되냐면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였어요. 네, 지금 50명. 50명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느 정도 논쟁이 정리가 된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뭐 뒤늦게 앞으로 또 어떻게 갈 거냐. 이미 이제 변화의 표군 여야가 절충을 해서 그 정도 선을 정했으면 저는 기본적으로 경찰대 학부 폐지, 대학원 강화 입장이긴 했습니다만 네.
그럼 계속 변화가 또 어느 정도 여야 합의도 된 건데 이거 와서 또 뭐 또 건드린다? 그럼 그거는 사실은 경찰대 폐지에 대한 여론이 높으니까 그거에 편승해서 좀 이 부분을 좀 말하자면 물을 타는 듯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바꾸긴 바꿔야죠. 왜냐하면 경찰들 총 인원의 2.4%인 경찰대 출신들이 총경 이상의 간부의 68%를 점하고 있다. 이건 상당히 왜곡된 현상이다라고 보여지고 순경 출신들도 간부로 갈 수 있는 보다 더 넓은 길을 열어줘야 된다. 그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이 반감이나 감정의 분출로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앞서 말씀하셨듯이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 중에서 경찰대 출신들이 경찰의 입장을 너무 많이 대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 경찰대 출신 나빠.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에게 반감을 드러낸 주도 세력들이 경찰대 출신들이야. 그러니까 여기 손 좀 봐야 돼. 이런 식의 견제, 뭐 감정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는 좀 더 체계적인 개혁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단순히 이번 기회이기 때문에 며칠 만에 또 경찰 개혁, 경찰대 개혁 이렇게 나타내지 말고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서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인원을 축소하든지 그런 것들은 야당과도 충분히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경찰대 개혁이랑 경찰국 신설이랑은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별개인 것이 맞긴 그렇죠. 맞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현실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 경찰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소수들이 사실은 대다수가 경찰대학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라고 하면 이 경찰국 신설 문제가 결코 경찰대학을 개혁해야 되는 문제랑은 뭐 무관하지 않다고 우리는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경찰대학 출신들이 너무 많은 카르텔을 장악해서 경찰의 모든 의사결정 구조를 다 틀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당연히 경찰대학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사실 경찰대학 축소 내지는 특혜 폐지에 관해서는 박근혜 정부를 거쳐서 문재인 정부 때도 굉장히 많이 강화됐고 사실 그 연속선상에서 꾸준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찰대학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됐는데 오히려 이게 경찰국 신설이랑 묶여가지고 그 논의의 선명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저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민주당에서 공격하는 것이 왜 그러면 경찰국 얘기를 나오는데 경찰대학을 끼워서 이야기하느냐, 경찰대학까지 왜 막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냐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민주당 이걸 정치적인 공격으로 좀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민주당 내에서도 동의를 하는 네, 부분이잖아요. 같이 경찰대학 논의해요. 개혁은.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경찰국도 해야 되고 경찰대학 그 개혁도 해야 되고 같이 진행하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으로 바라보지 말아달라. 뭐 이 말씀 근데 드리겠습니다. 당초 얘기니까 말씀한 것처럼 이게 경찰국 선치 문제와는 관련 없는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렇게 몰아간 게 문제인데 경찰대학이 과연 지금 어쨌든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0명인가 그런데 50명은 신입생으로 뽑고 50명은 편입생으로 뽑겠다고 편입생으로 했었죠. 이렇게 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좀 달라진 거죠. 예. 그리고 사실은 어찌 보면 예전에 우리가 무슨 철도대학, 세무대학 이런 게 다 비슷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세무대학은 이제 없어졌고. 없어졌죠. 네. 철도대학도 없어지지 않나요? 농협대학은 있는지 모르겠고 농협대학은 어쨌든 비슷한 있습니다. 과정인데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거와는 달리 뭐 사관학교 비슷한 취지라고 봐요. 예. 왜냐면 뭐 장군 심사할 때 항상 나오는데 사관학교 출신들이 거의 한 뭐 60, 70% 장악하거든요. 거기 더 대부분 심하죠. RT라든지 학사가 훨씬 많습니다. 장교 네네. 숫자는. 근데 그런 거랑 아주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어쨌든 그 직을 가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고 나중에 이제 우리 뭐 간부 후보생 경찰도 간부 후보생이라든지 순경 들어가는 분들은 뭐 약간 또 다른 생각일 수 있는 거라서 그건 어느 정도 좀 엘리트 양성 기관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보니까 비중이 많더라고요. 예. 고위지로 갈수록 그런 부분도 시정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경찰국 신설과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관계 없다. 그거를 자꾸 그렇게 몰아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일단 경찰국 신설에 대한 입장이 다르시기 때문에 경찰국 신설도 필요하고 어쨌든 그러면서 경찰대 개혁도 논의를 같이 하자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찰국 신설 자체를 반대하시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아, 그렇다 근데- 보니까 그 지금 이런 식으로 학사 출신들의 그 학사 출신들이 바로 간부로 가는 이런 사례들은 이런 사관학교를 운영하는 사례들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대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서방 경찰 자유민주주의, 중에서? 네, 경찰대학을 출신들이 고위 간부를 장악하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거의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절대 다수들은 입직 경로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최하위
그 계급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올라가는 경로나 아니면 말 그대로 사관학교를 간다든지 아니면 간부 양성 학교를 졸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입직 경로들이 정말 다양하고 그 안에서 다양성들이 확보되니까 경찰 내부의 논의들도 개혁들도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그 논의 자체가 너무 말하자면 한정되고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경찰국 신설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경찰대학 출신들이 지금 경찰을 다 장악을 해가지고 여기에 의사결정 구조를 다 틀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견들이 들어오는 상황이 연출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찰국 신설에 찬성하는 경찰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 입직 경로들이 그 다양하다 그러면 근데 그 집단 사고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어디에나 그건 검찰에도 있고 경찰에도 있습니다. 경찰에도 있는 집단 사고 방식을 깨려면 저는 외부자의 시선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경찰국 신설과 경찰대학 개혁을 무관하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관학교와 이 경찰대학교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뭐가 다르냐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 직제 편성 자체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네네네. 기본적으로 이 우리가 간부 특별 채용이라고 해가지고 경찰대학 같은 경우에 나오면 바로 이제 그 6급으로 시작해요. 아주 정의. 소수, 네. 아주 소수 100명밖에 안 되는. 그래서 좀 이 직제 체계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기본 취지는 비슷하죠. 이게 간부로 간다는 게 비슷한데 그러니까 아까 지금 양성학교 그 소위 말하는 그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바로 이제 간부로 가는 그렇죠, 그렇죠. 그 양성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건데 그 사관학교도 어쨌든 간부 양성학교인 거고 경찰대도 나름의 설립 목적은 경찰 간부 양성이 목적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관학교를 보고 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관학교는 뭐 웬만한 국가에는 전부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대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네. 경찰은 그게 그렇지는 않은데 사실은 이게 81년인가 생긴 건 맞아요. 이게 독재정부 때 생겼고 아마 그 당시에 경찰이 기본적으로 조금 더 아무래도 뭐 육사 출신 대통령이다 보니까 이제 예. 그런 걸 염두에 뒀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 같은 경우는 장교로 가는 것과 부사관으로 가는 것과 사병으로 가는 게 확실히 구분이 돼요. 사병은 절대 장교 그러니까 가려면 이제 바로 거쳐야 되죠. 네네. 부사관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대학을 다 해서 다시 코스를 밟아야 되는데 경찰은 순경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뭐 중간에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봐서나 이제 경위로 가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순경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본인들이 이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딱 구분이 되지 않다 보니까. 예. 근데 사실 간부부생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요즘은 예전에는 이제 동국대에만 경찰행정학과가 있었는데 경찰행정학과도 막 50군데 60군데가 넘어요. 엄청 그러다 많아졌죠. 보니 많아져서 예전처럼 사실은 이제 경찰 간부를 별도로 선발하거나 트레이닝해야 될 필요성은 예전보다 떨어진 건 맞아요. 왜냐하면 네. 요즘 웬만한 대학이나 다 경찰행정학과 생기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목표는 다 경찰 되는 게 목표예요. 그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 과거보다 떨어진 건 맞다라고 보는데 하필이면 꼭 지금 논의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라고. 사실 이게 이제 또 이 얘기가 나왔던 게 지난 30일에 또 경찰 회의를 그 지난주 우리 딱 방송 나갈 그 시점이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고위급들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번 했다가 이게 벌써 일주일이 지나버렸습니다만 한번 또 이렇게 말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러면서 또 30일에 이제 경찰 회의 취소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 회의를 주도했던 김성종 경감이 국회가 좀 입법적으로 시정해주길 믿는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아무래도 야당인 민주당이 좀 바로 잡아주세요. 도와주라 뭐 이거인 것 같은데 이 경찰국 신설 추진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방법이 김준호 변호사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저는 이거 헌법소원으로는 좀 힘들 것 같고 네네. 조금 그 사법적 구제라고 할까 법원을 통한 방법은 간단치는 않아 보여요 네.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위헌 위법 논란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정부 조직법상에 어쨌든 행안부의 이 그 치안 경찰이랑 관한 사무가 직접적으로 없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이 법률에 근거해서 대통령을 발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헌법에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헌법 위반 논란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경찰국 설치가 헌법 위반이라는 게 아니라 경찰국을 시행령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헌법 위반 논란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경찰법상으로 어쨌든 국가경찰 사무에 관한 중요한 것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예. 그 과정이 좀 생략된 부분도 절차적 정의에 좀 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텐데 그래서 입법을 통해서 그 부분을 정리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서
행안부에서 확실히 치안 사무가 관련이 없다라는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는 한 쉽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용어가 조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법안으로 정부조직법을 고쳐가지고 한 게 아니고 시행령으로 일단 했던 것 이 과정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것 같네요. 네. 아니, 근데 당장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수사 기능과 정보 기능들을 다 경찰한테 이관을 해놓은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가 된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실제로 지금 경찰한테는 말 그대로 칼자루가 쥐어진 상황인데 민주당은 우리가 사실 이게 입법 과정에서 깔끔하게 처리가 되면 제일 좋겠지만 민주당의 지도부가 나서 경찰국 신설은 말하자면 경찰 장악이다. 민생 파탄이다. 아예 선을 그어놓고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경찰은 칼자루를 쥐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국회에서 이것을 통과되길 기대하겠어요. 사실 이상민 장관 입장에서 이 방식이 거칠다라는 데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예. 실제로 경찰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빠르게 경찰을 제어해야 될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사실 민주당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급한 마음이 이렇게 좀 거친 발언 이런 걸로 저는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 상황이 시급한 건 맞습니다. 저는 그건 인정해야 된다고 봐요. 예. 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결국은 이제 핵심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경찰 치안 업무를 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예. 지금 자꾸 뭐 이 장관도 뭐 치안 업무는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경찰국에는 뭐 치안과 관련된 건 없고 지금 이제 인사만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네. 인사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근데 본인의 워딩으로는 정말 중요한 수사는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어찌 보면 이제 수사에도 관여하겠다 이제 그런 이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제 법제처에서 이제 뭐 문제 없다라고 요건 해석을 했는데 어떤 조항을 들었냐면 이제 정부조직법의 8조인가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각 부의 장은 소속 청에 대해서 지휘할 수 있는데 뭐에 대해서 지휘할 수 있냐면 정책 수립에 대해서 지휘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예. 그걸 근거로 이제 아마 뭐 이 경찰국 신설에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거는 일반적인 규정이에요. 모든 청에 다 해당되는 거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재경부안에 예를 들어서 국세청이라든지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 정책 수립에 대해서는 같이 갈 수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인사재청권이 있는 건 맞죠. 그러니까 인사를 한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이게 역사적인 맥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87년 이전에는 내무부의 치안 업무, 해양 경찰 업무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90년에 빠졌어요. 87년 그걸 겪으면서 왜 빠졌겠습니까? 내무부에서 직접 지휘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그 소속 청이기 때문에 지휘할 수 있다. 이렇게 가면 그 역사적인 걸 완전히 이제 무시하는 거죠. 네. 자, 그럼 빨리 광고 듣고 와서 이 얘기 슬슬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를 듣고 계십니다. 예, 경찰국 얘기가 생각보다 조금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마지막 질문을 장 교수님께 드리고 네. 예, 이 얘기까지만 좀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이상민 장관은 계속해서 관여할 생각이 없다는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앞서 잠깐 소개해드렸던 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죠. 이걸 주도했던 류사명 총경 그리고 참석자들에 대한 이제 감찰 조사. 그리고 징계 가능성에 대한 불씨가 남아 있다 보니까 일선 경찰들도 계속해서 이제 부글부글 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들리는데 또 이게 그러니까 용어가 뭐 이제 쿠데타 뭐 이제 이런 용어를 쓰니까 이게 본인이 좀 과했다, 실수했다라고 했으니까 또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장 교수님께 좀 저는 장관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과했죠. 이게 이런 이제 국기문란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이런-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검사 회의는 되는데 경찰들 모이는 건 안 되냐. 또 이제 자꾸 그게 비교가 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관점이 다 타당하다고 보여져요. 아니 우리가 회의 열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희들은 왜 우리의 명령을 거부하고 회의를 그렇죠. 열었어? 그러니까 명령 불복종에 대한 문제였다. 국정 의무를 위반한 거야. 네네. 라는 것도 맞고 이렇게 경찰과 관련된 중요한 사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당사자인 경찰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절차적으로 좀 너무 미숙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막 총 들고 막 서로 모여가지고 왜 안 하면 우리 쳐들어가자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 다 이제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 경찰이 모여서 자기네들 의견을 전달하는데 약간의 불법적이고 복종 의무를 위반한 건 있지만 이거를 뭐 12.12 쿠데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하는 건 너무 과했다.
대화하고 좀 얘기 좀 잘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장관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이견 있는 거 다 조정하고 조율해서 정부의 정책으로 딱 국민들 편안하게 모시는 게 장관의 역할인데 이게 너무 대립적인 관점에서 본 것 같아서 유감해요. 그래서 저는 이상민 장관이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을 해서 저번 주에는 이상민 장관 그만둬야 된다 막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네. 대정부 질문 나와서는 한층 이 겸손하고 겸허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경찰분들하고 얘기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가 당분간은 계속 시끄러울 것 같긴 합니다만, 뭐 저는 일단 바라는 건 네. 이걸로 인해서 막 그 징계가 남발되고 좀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장 교수님 말씀대로 서로 얘기를 좀 더 많이 네. 좀 들어주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뭐 일단 경찰국과 관련한 경찰 이야기는 요 정도까지 하도록 하고요. 아까 지금 대정부 질문 얘기하셔가지고 이 얘기 짧게 하고 넘어가죠. 뭐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정부 질문에서 이제 드디어 2라운드. 사실 1라운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동훈 장관에게 이제 민주당이 많이 말렸다. 뭐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인사청문회에서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상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굴욕적인 상황도 몇 번이 좀 있었죠. 이 인사청문회에서는. 인사청문회에서는 뭐 그거 있지 않습니까? 3M 이모 교수 그걸로 이제 끝나버린 거죠. 아무리 뭐 다른 걸 잘했다 해도 예. 왜냐하면 기본적인 팩트에서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어쨌든 대정부 질문과 국회 법사위 출석도 있었는데 이번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는 근데 제가 보니까 아마 한동훈 장관이 약간 좀 동문서답이 한계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젠가 그젠가 이탄희 의원이 뭘 계속 질문했냐면 인사검증단에서 위법 여부도 보냐를 물었거든요. 네. 그 전에 왜냐하면 본인이 한 얘기가 있어요. 왜 법무부에서 하냐? 우리가 그쪽 전문가다. 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본다. 이걸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그거를 이제 수사와 연결되느냐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불법적인 상황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예. 묻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말을 돌렸죠. 우리가 그런 건 아니고 뭐 꼭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이랬는데 명확한 답은 안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위험성 이게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도 결국은 법무부 검사들이 하는 건데 그게 만약에 불법적인 게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거냐? 모른 채 하고 그냥 넘어갈 거냐? 이제 이 얘기 했었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본 거는 이 최강욱 의원이 계속 얘기한 게 그거였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주조직법에 법무부는 인사검증 권한이 없는데 그러면 위임받아서 할 수 있다 그러면 국방부도 되는 거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명확히 얘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검찰이 우리 법무부가 그쪽 전문가다. 근데 다 파견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네. 국세청이라든지. 그럼 뭐 국방부도 파견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얘기했을 때 말을 잘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저도 박범계 의원처럼 막 윽박 지르고 막 소리 지를 필요 없어요. 네. 팩트로. 왜냐면 법률가이기도 하니까 법적 근거로 그렇게 가는 게 저는 뭐 타당하다고 보고 이번에 약간 그래도 변화에 좀 조짐 보였다고 봐요.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좀 예의가 없었다. 예. 좀 생각이 들어요. 전임 법무부 장관한테 어떻게 그렇게 창피를 줄 수가 있느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좀 거기다 제가 상당히 곤혹스럽고 곤란하고 민주당 진영에서도 이거 뭐 왜 그랬을까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너무 창피 주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유감해요.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답변을 잘한 것은 좋은데 반문해서는 안 돼요. 그래도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나와서 장관을 향해서 물어보는 거는 국민을 대표해서 물어보는 건데 아니 장관님 전임 정권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장관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식은 옳지 않은 답변 태도예요. 네. 이게 단기적으로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는 환호를 받을 수 있어요. 야 우리가 싫어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창피줬구나. 야 시원하다 잘했다 이건데 장기적으로 보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에 추미애 장관 나와서 또박또박 그냥 국민의힘 의원들 공박하고 그냥 공격하고 비아냥거리고 결국엔 이게 부메랑으로 되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차분하고 겸손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앞으로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희가 전임 법무부 장관 얘기를 꺼낸 것은 박범계 장관이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그런 전례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전례가 바로 앞에 계시지 않습니까? 라는 과정 속에서 얘기가 나온 거니까 조금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이번 우리가 대정부 질의에서 가장 말하자면 구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한동훈 장관의 인사정보관리단이 과연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인사정보 그러니까 인사관리를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이제 이 두 가지가 말하자면 큰 쟁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인사정보관리단의 설치 근거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법제처의 해석을 받은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인정하고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자 그러면
그럼 법무부에서 이렇게 인사 관리하는 게 맞느냐 이제 이게 사실은 이번 대정부 질의의 핵심적인 질문들이었거든요. 그 예.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났을 뿐이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에게 민주당 의원들의 말이 공격이 잘 안 먹히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게 한동훈 장관도 얘기했듯이 그전에는 민정수석실에서 다 이루어졌던 일이라는 것. 그 민정수석실에서 있었던 일들을 법무부의 통상 업무로 가져왔고 민정수석실에서 있었던 검찰과 경찰에 대한 통제를 경찰국으로 또 이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민정수석실에서 있었던 그 말하자면 대통령에 대한 친인척 감시를 그 민정수석실에 했는데 박근혜 정부 때 그걸 특별감찰관 제도로 또 민정수석 시기를 약간 뺐잖아요. 예.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하고 있었고 민정수석실에서 그동안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하는 일들을 다 민정수석실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 인사정보 관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민주당 의원님들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보 관리 그다음 인사 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 번이라도 비판을 하셨으면 이제 와서 그 한동훈 장관에 대한 비판이 그래도 좀 씨알이 먹힐 것 같은데 저는 한 번도 문재인 정부 내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대한 문제 지적 안 해놓고 이제 와서 법무부에 들어간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서 집단 포화를 쏟아 보니까 약간 그 말하자면 힘이 안 생기는 거죠 말에. 저는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자꾸 이제 전 정부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전 정부도 그렇고 그 전 정부도 그렇고 다 민정수석실에 해왔어요. 아니 지금 이명박 일단 정부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박근혜 정부도 다 거기에 해왔기 전제는 때문에 지금 이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민정수석실을 없앴죠. 이제 그래서 지금 또 발생한 그렇죠. 문제들이죠. 그러면 이제 네. 인사혁신처에서 하면 돼요. 원래 인사혁신처 업무니까. 근데 그거를 하필이면 또 법무부에 위임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이게 똑같아요. 저기랑 저 경찰국 논쟁이랑.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법무부 업무에는 인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임받아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이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국방부에 위임해도 되느냐? 논리적으로는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법무부는 전문성이 있는데 예. 국방부 그런 건 전문성이 없다 이 얘기하거든요. 예. 법에 근거 없는 건 똑같아요, 둘 다. 근데 지금 법무부도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각 부처에서 파견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국방부도 마찬가지예요. 국방부에서 위임 받아가지고 각 부처에서 파견받으면 돼요. 그리고 인사는요, 제가 보기에 국방부가 훨씬 전문적이에요. 법무부보다. 왜냐하면 군인 인사가요, 검찰 인사보다 훨씬 많고 훨씬 복잡합니다. 입직 경로도 많고. 예. 인사 사령부가 있을 정도예요.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아니죠. 국방부에는 인사 사령부가 있을 정도에 그만큼 인사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뭐 검찰도 인사가 중요하지만 군인들은 나가서 뭐 연금 받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진급에 굉장히 목을 매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전문성은 국방부가 훨씬 인사의 전문성이 많아요. 아유, 각 부처에서 파견받아서 하면 되죠. 현 변호사님, 근데 그거에 저기 대해서는 말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정권을 잡은 쪽에서 법제처에서 유권 해석을 받아서 위임 사무로 해서 법무부에서 하겠다니까 하고 싶은 대로 좀 냅둬요. 아니, 뭐 그러니까 그걸 국방부에서 가지고 위임해서 싫어요. 하면 왜 안 되냐고요. 아니 하기 싫대잖아요. 국방부에서는 하기 법무부에서 싫다고 하겠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사실은 청와대에서 하거나 아니면 인사혁신처에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법무부를 법사위처럼 뭐랄까 기재부가 사실은 행정부의 왕인데 그렇죠. 법무부를 왕으로 만들고 돈을 쥐고 있으니까. 그런 검찰 출신의 대통령의 소망이 담긴 무리한 그 뭐 개혁 아니, 근데 변화였다고 생각을 국회에서 하고 견제를 할 수가 있다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인사 그다음에 검사 출신의 인사 비서관이 나와서 계속되는 연이은 인사 참사. 네. 이거 어떡할 거냐. 그럼 보건복지부 장관은 왜 아직도 임명을 안 하냐. 그리고 그렇게 인사를 전문가라는 법무부에서는 검찰총장 후보는 왜 아직도 안 나오냐. 그럼 도대체 그럼 이렇게 해서 과정이 순탄치 않으면 결과값이 아웃풋이 좋아야 되는데 그만 때려요. 아웃풋이 지금 좀 별로 안 좋다. 근데 한동훈 장관의 화력은 제가 인정을 해요. 네. 사실 박범계 장관도 좀 밀린 거 아닙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밀렸어요. 이탄희 의원만 지금 존재감 뿜뿜한 거죠. 이탄희 의원이 이상민 장관 앞에 내놓고 대우조선 문제 얘기한 거, 네네. 한덕수 총리 문제 얘기한 거, 그다음 이번에 그 위법 여부에 대해서 그 약간 한동훈 장관이 중언부언한 거 이런 부분 봤을 때 뭐 이탄희 의원이 마지막에 좀 이번 주에는 좀 뭐랄까 위너가 된 건 맞는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의 존재감은 상당하고 화력도 상당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이 한동훈 장관을 상대할 때 조금 더 준비를 견결하게 하셔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가져갈 것까지는 아니었고요. 예, 요 정도 들으면 뭐 사실 충분한 것 같습니다. 뭐 우리 방금 얘기해 주신 그 이탄희 의원과 이상민 장관과의 문답은 왜 대우조선해양의 사측의 불법과 관련해서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노동자의 불법만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지적을 지금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민주당 얘기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에 세 분께 그 민주당 이제 당 대표 컷오프 3명을 예측해 달라 제가 말씀을 물어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장 교수님은 이재명, 박용진, 설훈 고르셨고 66%의 확률입니다. 예. 아니, 2명 너무 쉽잖아요. 마지막 한 명이 결국 아주 높은 확률입니다. 100% 틀리신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실 줄은 진짜 몰랐네요. 잘한다. 그다음에 이제 천하람 변호사가 또 이재명, 설훈, 강훈식 이렇게 꼽았고. 아깝네. 그리고 이제 형택 변호사님은 이재명, 박주민, 설훈. 다 틀리셨네. 다 틀리셨네. 지난주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만 왠지 우리 그 김문호, 우리 김준호 변호사는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맞추셨나요? 사실 솔직히 저 이재명, 박주민, 박용진으로 봤죠. 네, 강훈식 솔직히. 의원보다도.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저 여론조사가 의미가 크게 없었다는 걸 간과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취재를 좀 해봤는데 네. 민주당 안에서도 분석이 다 달라요.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박용진 의원은 당내 세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NY계라든가 뭐 그다음 저 위에 고문단들도 이 300 몇십 명에 포함되거든요. 예. 건노가 뭐 이런 예.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예뻐했다 뭐 이런 소문도 있고 강병원 의원이 또 이제 처음에 좀 치고 나가는 모양새가 있었는데 홍영표 의원 쪽에서 크게 도와주지 않았다 이런 게 또 돌고 득표율을 몰라요? 네, 몰라요. 몰라요? 그걸 모르고 지금 카더라는 박용진 의원이 2등이라는 카더라도 있는데 예. 그리고 이제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론조사에서는 1%도 잘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좀 바닥권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건 좀 과하지 않냐. 당신 민심이 너무 머니까. 예. 근데 어쨌든 본인은 기동민 의원을 축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 386 의원들이나 뭐 초재선 의원들에서 지지를 받고 그다음 충청권에서 표를 받으니까 예. 아까 얘기했듯이 NY계나 전북이나 호남 쪽에서는 좀 찢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른 의원도 표를 찢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황금 분할이 강훈식 의원 입장에선 돼가지고 본인 어쨌든 3등 했으니까 3등이든 2등이든 들어간 거는 성공이죠. 왜냐하면 네. 대국민 인지도는 제일 낮은 편이니까. 그렇죠. 근데 충청권이 이제 박완주 의원 쓰러진 이후에 충청권의 다음 세대로 지금 강훈식 의원이 뽑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원외위원장들의 좀 협력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제일 큰 승자는 강훈식, 예. 제일 큰 패자는 아무래도 박주민 의원이 되겠죠. 왜냐하면 2등인데 여론조사에서는 네네네. 당내에서 너무 세가 없으니까. 음. 왜냐면 이게 좀 지지층이 약간 이재명 대표랑 좀 대표가 아니죠. 이재명 의원이랑 겹치는 부분이 이런 표현은 되게 위험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만 어쨌든 본인은 좀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뼈아플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분석을 좀 쭉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지난주에 천하람 변호사가 네. 강훈식 의원 얘기를 했을 때 나머지 멤버들은 좀 의외다 이런 반응이었었는데 강훈식 의원이 됐고 그리고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게 박주민 의원도 지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그 설훈 의원이 본선에 진출할 거라고 예상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어쨌든 이재명 후보와 어느 정도의 상당히 좀 대립각까지 좀 세우면서 존재감을 좀 드러내서 반 이재명계의 표심을 좀 모아보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해주셨는데 결국 안 됐단 말이죠. 2년보다는 미래를 선택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설훈 의원이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중앙위원회 분들과 안면도 많이 있고 과거에 인연도 많았겠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살아나가려면 과거의 인물인 설훈보다는 우리의 소장파들, 미래인 강훈식, 박용진 이 사람들을 좀 선택하자라는 이 암묵적인 걱정에 의한 표심이 나타나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박주민 의원이 안 된 거는요. 저는 배지 때문인 것 같아요. 왜요? 그분 배지 많이 달고 다니거든요. 아 그렇죠. 네, 본인이 예, 예. 뭐 관여를 하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많은 일을 해결해 줬다고 배지를 달고 다니는데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배지를 지금 계속해서 달고 다니시는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본인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한을 얼마나 풀어줬느냐, 그분들의 한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급급하지 않았느냐, 그것에 대한 평가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 이번에 최고위원들 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철험의 소속 의원이나 철험에랑 좀 가까운 분들은 다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초선 중에서 어쨌든 네, 좀 양이원영, 분들. 이수진 뭐 네네. 이런 분들, 박주민 의원도 철험이랑 좀 가까웠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좀 심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김재석 위원장까지 듣고 저희 현 변호사님은 이제 자기 당내 얘기니까 제일 나중에 여쭤보려고 지금 네. 기다리고 있는 서울 거고. 잘하는데. 예. 근데 저는 설훈 의원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사실 했었던 네. 이유가 그러니까 희망사항은 있었죠. 설훈 의원이 가면 좋겠다. 네. 근데 안 되는 이유가 사실은 이재명 의원이랑 약간 비슷한 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고 했을 때 그 이재명 의원이 그
말하자면 당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뭐 대선 주자든지 아니면 뭐 어떤 입지가 있는 분으로서 작용했을 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아무리 떨어져도 중도층이 늘어나지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게 거꾸로 이재명 의원을 공격하는 서른 의원이 중도층은 만들어낼 수 있어도 그 표를 서른 의원이 가져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약간의 비호감도가 오버랩되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의 중도층이 늘어난 것 같고 그 중도층에서 나름의 가장 합리성과 나름의 어떤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강훈식 의원한테 그게 어떤 최적화된 표심으로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방송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방송에 굉장히 합리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시는 민주당 의원님들 가운데서는 강훈식 의원 캠프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도 있겠다 저 그 생각을 했는데 마침 돼가지고 야 이게 또 집단 지성이 이런 식으로 발휘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현 변호사님 쭉 보시면서 어떻게 보셨는지. 다 많은 얘기들 하시는 거. 아니, 황희정승처럼 솔직히 얘기하지 마시고 좀 물론 당내 뭐 얘기를 이재명 좀 의원의 비호감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경선 때부터 굉장히 뭐 이재명을 세게 공격했지만 사실은 이제 이번에 나온 게 대부분에 대해서 아니 서른 의원님 이제 그만할 때 됐다. 그 얘기 많죠. 그러니까 우선 하셨고 지금 옛날 동교동계 막내로 정계 입문했거든요. 근데 오래 하셔서 결국은 본인의 정치 생명 연장 위한 거 아니냐. 말로는 뭐 변호사비 사법 리스크 얘기하지만 예. 이제 그런 시각이 많아서 사실은 언론의 주목에 비해서는 당내에서 호감은 별로 높아지진 않은 것 같다. 이제 그만할 때 됐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네, 이제 네, 네. 만약에 97세대 중에 누가 이제 그런 식으로 나왔으면 이재명 의원하고 맞서서 뭐 본인의 세력을 구축하겠구나 이게 이렇게 보는데 이분이 얘기하니까 이제 그게 안 먹히는 것 같고 박주민 의원은 지금 김준우 변호사 얘기처럼 맞죠. 이재명 의원하고 겹치는 거죠. 겹치다 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표가 갈리는 왜냐하면 중앙위원 표는 한 표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로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 강훈식 의원은 맞죠. 강훈식 의원은 일단 지방 충청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뭐 이재명 후보 전략본부장을 했습니다만 나올 때는 약간 어찌 보면 좀 반대쪽으로 나온 대립각이 것도 좀 있- 있었죠. 그렇죠. 대립각이 예. 조금 있어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아마 그리고 386들의 좀 지원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뭐 박영진 의원은 원래 약간 여론조사로 좀 조금 극복한 것 같고 본인의 당내 기반을 예. 강훈식 의원은 당내 중앙위원들 우리 중앙위원이라 하지만 실은 이제 선거인단이거든요. 선거인단 확보한 것 같아서 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라고 보고 그러면 일단은 그 말씀해 주신 건 내용 가운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아까 이제 김준우 변호사님도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그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 여론조사 대비 당내 입지의 그 괴리. 근데 이제 그 전에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당원이 일단 많고 선거인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론조사와 당심이 비슷하게 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그간 하셨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 결과만 놓고 보면 확실히 좀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합니다. 중앙위원이라 하지만 이제 중앙위원 중에 선거인단 아닌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거인단이 정확히 맞는데 383분 정도인데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 원외위원장, 자치단체장, 그다음에 광역단체 의장, 그다음에 뭐 고문단.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어느 정도 당내 세력 관계를 만드는 건 맞아요.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친문과 가까운 거 보이면서도 또 386 친문 완전 친문도 아니고 386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뭔가 독자 세력을 구축해 보려는데 이제 잘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 게 본인의 딜레마이긴 해요. 근데 그 단기 필만은 사실 박용진 의원도 만만치 않은 거였는데 네. 그걸 어느 정도 극복해낸 거고 오히려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2등인데 지지층에서는 3등으로 나온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될 거냐 말 거냐가 이게 그랬는데 오히려 박용진 의원은 되고 박주민 의원은 안 됐으니까 이게 뼈 아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본인이 당내에서 좀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좋습니다. 뭐 일단은 3명으로 압축이 됐고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거는 뭐 확률적으로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유리하다는 거는 뭐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뭐 모든 분들이 얘기를 그간 해 오셨던 건데. 안 지켜봐도 돼요. 그냥. 예? 결론이 나 있는데 뭘 지켜봐요. 안 지켜봐도 된다고. 확대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확대명.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자, 그 와중에 또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나올 거고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도 한번 같이 지켜보자. 안 나와요. 나올 것도 없어요. 아니, 뭐가 민주당 있어요. 얘기도 좀 하게 좀 기회를 줘요. 그러면 그게. 박용진 박용진 의원이랑 확대명. 강훈식 의원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선배도 어쩔 수 없어요. 확대명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어쨌든 어제와 오늘 또 함께해 주신 김재섭 우리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인싸에 와야 인싸가 된다는데 네. 저 이제 인싸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세 분 또 우리 다음 주에 같이 뵙도록 하고 저희는 다음 토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